남편과 내연녀가 3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아파트 2채를 혼외자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이혼을 막 받아든 순간 제가 딱 한마디를 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강은입니다. 구민준과 결혼한 지 꼬박 15년. 남들이 보기엔 저희는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업도 성공했죠.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라는 건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온통 골마 터진 케이크 같았죠. 고민준의 외도를 알게 된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싸움도 목 놓아오는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운 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운 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 야근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메시지 한 통만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씻으러 가려는데 현관 수납장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액정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발신인은 백유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준 씨, 언제 와요? 민우가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민우한테 사주기로 할 로봇 장난감은 언제 가져올 거예요? 민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유진이라는 이라. 하지만 민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바꾸지 않은 것은 아마 제가 그의 휴대폰을 절대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카카오톡을 누르자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유진과의 채팅 기록에는 저만 눈뜨고 볼 수 없는 연애, 편지와 친밀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제 마음을 싸늘하게 만든 것은 채팅 기록에 아파트 명의 이전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주는 제가 모르게 저희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 2채를 모두 그 여자와 민우의 명의로 이전해 놓았습니다. 이 2채의 아파트 중 2채는 저희가 결혼 후 함께 노력해서 마련한 것이었고 나머지 2채는 저희가 결혼한 것이었고 나머지 2채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혼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도 추가되었지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저를 바보로 여기고 몰래 재산을 빼돌려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든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가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검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구민준 씨가 무정자증을 앓고 있어 평생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 둘 다 몸에 이상이 없고 인연이 아직 닿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배려했지만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저희의 공동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증거를 모아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와 그 여자의 채팅 기록과 친밀한 사진들을 모두 저장하고 그의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제 기록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새벽 1시가 넘어 구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구민준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당은 이토록 오랫동안 네가 드디어 말을 꺼냈구나. 좋아, 동의해. 그의 시원한 태도는 조금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사는 법에 따라 분할할 거예요. 당신이 몰래 빼돌린 아파트, 네 채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해요. 고민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그 아파트들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랑은 상관없어. 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좋게 끝내자. 괜히 소란 피우면 결국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저는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것이고 아니고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만나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다 챙겨오세요. 구민주는 담배를 끄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봐.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소파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제 인생 또한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고민중과 그 여자가 저에게 빚진 모든 것을 저는 하나하나 전부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8시 반 저는 일찌감치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얼굴을 스쳤고 그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편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류가 든 파일처를 손에 든 채 길가에 서서 구민준을 기다렸습니다. 9시 5분 전 검은색 벤치 한 대가 구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구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빳빳한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겨 아주 깔끔해 보였습니다. 이혼하러 온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문도 열렸고 젊은 여자가 한 명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카카오톡에서 본 배규진이었습니다. 배규진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를 심하게 흔들었고 눈빛에는 숨김없는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구민준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그의 옆에 기댔다는 것입니다. 구민준은 저를 보고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손을 흔들어 제게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규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팔짱을 낀 그들의 팔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구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는 다 챙겨왔지? 빨리 수속 받자. 나 바빠. 저는 손에 든 파일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 챙겨왔어요. 배규진이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일부러 구민준에게 더욱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혼 수속 받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다 끝나면 우리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축하해요. 축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민주는 배규진의 손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 네 말대로 할게.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보며 눈빛에 약간의 경멸을 담았습니다. 강은, 너도 들었지. 내 시간은 소중해. 시간 낭비하지 마. 저는 그들과 헛소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몸을 돌려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민준과 배규진은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 길 내내 배규진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구민준에게 밤에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묻고 또 한 번은 새로 나온 목걸이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민준은 인내심 있게 대답했고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낀 여분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곧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저희의 서류를 받아들고 형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하셨나요? 고민주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합의했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그를 흘끗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 여기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어제 좋게 끝내자고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좋게 끝내자는 전제는 당신이 내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빼돌린 아파트 이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백유진에게 사준 명품들 다 확실히 정산해야 해요. 백유진은 제 말을 듣자마자 불쾌해하며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민준 씨가 나한테 뭘 사준 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야.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다 민준 씨 개인 재산인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딱 보니까 배 아파서 돈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뜯어내. 당신이 말할 자격이 없지. 저는 싸늘하게 백유진을 보았습니다. 그 아파트들 중 두 채는 우리 부모님 결혼할 때 해주신 혼수야. 설령 결혼 후에 공동으로 구매한 두 채라도 내 몫이 절반은 돼. 구민준이 내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당신과 당신 아이 명의로 이전한 건 부부 공동 재산의 불법적인 재산 도피야. 구민준은 눈썹을 찌푸리며 백유진의 팔을 잡아 말을 멈추게 한 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직원분, 저희 재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게요. 지금은 일단 이혼 수속부터 박아주세요. 직원은 저희를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 되셨다면 먼저 합의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혼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민준의 얼굴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험악하게 노려본 후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꼭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겠어? 당신이 먼저 일을 그르쳤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제 것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해요.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마 일이 커져 자신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리고 백유진과의 축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아파트 문제는 나중에 협상하자. 지금은 일단 이혼 수속부터 박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지금은 그저 저를 달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도 증거도 충분했고 그와 천천히 이 빚을 정산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직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민주는 화를 억누르며 직원에게 재산 문제는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반신반의했지만 절차에 따라 저희의 이혼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붉은색 이혼 증명서가 저희 손에 건네지는 순간 구민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백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자. 백유진은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더니 구민준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그들이 구청문을 막 나서려 할 때 저는 이혼 증명서를 든 채 구민준의 등 뒤에 대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구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구청 로비에는 여전히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목소리를 들은 그들은 구민주는 몇 초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경계심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강은 또 무슨 꼼꼼이야? 백유진도 발걸음을 멈추고 고민준의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럽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이혼 수소까지 다 끝냈는데 왜 민준 씨를 안 놔주는 거야? 혹시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백유진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민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고민준, 당신이 백유진과 민우 명의로 몰래 빼돌린 아파트 이체, 그리고 회사 공금으로 백유진에게 사준 명품들과 아파트 월세 대납에 사용된 모든 증거를 제가 이미 국세청과 경제범죄수사대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고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백유진의 손을 놓아버리고 두 걸음 앞으로 달려와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까지 떨면서 말했습니다. 너 뭐라고? 네가 증거를 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당은 너 미쳤어? 저는 그를 차분하게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신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3년 전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은 거 기억하죠? 고민준은 잠시 멈칫하며 제가 왜 갑자기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왜? 그때 당신이 우리 둘 다 몸에 이상 없고 아이가 없는 건 인연이 닿지 않아서라고 말했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파일철에서 접어두었던 건강검진 보고서 한 부를 꺼내 펼쳐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 보고서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듯이 당신은 무정자증을 앓고 있어요. 평생 당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무정자증? 고민준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고 그는 건강검진 보고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진단 결과를 주거라 노려보았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병원에서 잘못된 거야. 강은 당신이 일부러 가짜 보고서를 찾아서 나를 속이려는 거지. 가짜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보고서를 들고 어느 병원에 가서든 확인해보면 알겠죠. 저는 시선을 거두어 얼굴에 이미 새하얗게 변한 백유진을 보았습니다. 고민준, 당신은 백유진의 민우가 당신 아이라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무정자증인데 이 아이는 도대체 당신과 무슨 관계죠?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민준과 백유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무정자증이라니. 그럼 그 여자의 아이는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잖아. 와, 이거 너무 막장 드라마 아니야? 내연녀와 혼외자를 위해 재산을 빼돌렸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니. 이 남자 너무 바보 아니야? 남한테 속아서 재산 빼돌리는 것까지 도와줬으니 정말 자업자득이네. 옹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고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맹렬히 고개를 돌려 백유진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추궁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야? 민우는 도대체 누구 아이야? 나한테 똑바로 말해봐. 백유진은 고민준의 눈빛에 겁을 먹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려서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그 사람 말 듣지 마요. 민우는 민준 씨의 아들이 맞아요. 분명 그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죠. 저는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구민준, 당신이 안 믿는다면 지금 당장 민우를 데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세요. 결과가 뭔지 보면 알겠죠. 구민준의 시선은 다시 건강검진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에는 병원의 직인과 의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고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른바 아들을 위해 15년 결혼 생활을 한 아내를 배신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니. 여기까지 생각하자 고민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기기한했다가 잿빛으로 변하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보고서를 꽉 쥐었고 너클까지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규진은 고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자 당황해서 그의 팔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믿어줘요. 민우는 정말 민준 씨 아이예요. 저 여자가 우리를 질투해서 일부러 이런 거짓말을 꾸며 우리를 해치려는 거예요. 빨리 보고서를 찢어버려요. 우리 저 여자 말 듣지 말고 가요. 네. 고민준은 맹렬히 백유진의 손을 뿌리쳤고 백유진은 균형을 잃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고민준은 그녀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만지지 마. 지금부터 너한테 속은 거 다 따져야겠어.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방금 다 들었어요. 이 남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대요. 이 여자는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구민주는 증언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늘 이 일이 퍼지면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강은 부부였던 정을 봐서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아파트다 돌려줄게. 횡령한 공금도 최대한 빨리 갚을게. 제발 증거를 철회해줘.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끝없는 비웃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배신했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더라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저에게 애원하는 것인가?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민준, 정은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미 사라졌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증거는 이미 제출되었으니 철회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구청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신분증을 꺼내 구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구민준 씨 되십니까? 저희는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제범죄수사대 사람들을 보자 구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결국 직원 2명에게 부축되어 휘청거리며 구청을 나섰습니다. 구민준은 경제범죄수사대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구청을 나설 때 완전히 정신을 놓은 듯 했습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리에 빠진 모습은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사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규진은 그 자리에 서서 구민준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그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대규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비켜,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건강검진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으면 민준 씨가 나한테 등 돌이를 놓지 않았으면 민준 씨가 나한테 등 돌이를 놓지 않았으면 나 때문이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백유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마음속으로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구민준을 속여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아파트를 빼돌리게 하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서 당신에게 명품을 사주게 했잖아. 이제 일이 터지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듣자 더욱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일부러 돈을 뜯어내려고 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젊고 예쁘게 생겼는데 속은 이렇게 간악할 줄이야. 정말 사람은 것만 봐서는 모른다더니. 백유진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반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사기꾼으로 단정 지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구민준이 경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백유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는 힘껏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기꾼, 감히 나를 속여? 민우는 도대체 누구 아이야? 오늘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너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백유진은 머리 가죽이 당겨져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놓아줘. 너무 아파. 구민준, 당신 미쳤어? 경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서둘러 구민준을 끌어냈습니다. 구민준은 끌려간 후에도 계속 발버둥치며 백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성난 야수 같았습니다. 말해, 민우는 도대체 누구 아이야? 당신, 내가 무정자진인 거 일찍부터 알고 일부러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지? 아니에요. 몰랐어요. 백유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도 찢겨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예요. 민우가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당신이 무정자증인 줄 몰랐어요. 아직도 거짓말이야. 구민준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네가 맨날 나한테 민우가 얼마나 나를 닮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네가 맨날 나한테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악독한 여자.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너를 믿다니. 그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탐욕스럽지 않았고 결혼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구민준의 부모님도 달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구민준이 구청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구민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너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구민준은 부모님을 보자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는 그 건강검진 보고서를 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정자진이라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속아서 집안 아파트를 다 넘겨줬어요.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어요. 구민준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구민준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구씨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망신스러운 놈이 나왔단 말이야. 짝 하는 소리가 구청 로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민준은 뺨을 맞고 고개를 돌렸고 입가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웅크려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늦었습니다. 백유진은 구민준의 부모님이 오자 구세주를 만난 줄 알고 서둘러 일어나 울면서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민준 씨가 무정자증인 줄 몰랐어요. 민우도 정말 민준 씨 아이가 맞아요. 구민준의 어머니는
그녀를 맹렬히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것. 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겠어? 당장 꺼져. 우리 구씨 집안은 너 같은 거 환영 안 해. 대규진은 밀려 몇 걸음 휘청거리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구민준의 부모님을 보고 바닥에 웅크려 통곡하는 구민준을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을 보며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몸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없어졌어. 경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구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구민준 씨, 진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들은 구민준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민준은 부축되어 제 옆을 지나갈 때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강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든 걸 다 돌려줄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를 보며 눈빛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고민준, 기회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이미 오늘날의 결과를 생각했어야죠. 고민준은 입을 열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부축되어 떠났습니다. 고민준의 부모님은 그 뒤를 따르며 계속 욕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규진은 여전히 바닥에 웅크려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동안 구경하다가 더 이상 볼 것이 없자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고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것은 제가 일찍이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같은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백유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길었고 그녀와 구민준의 채팅 기록 캡처와 구민준이 그녀에게 돈을 이체한 증거, 심지어 구민준이 그녀와 어떻게 아파트를 몰래 빼돌리고 어떻게 공금을 횡령할지 의논했던 데와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강은 이 모든 것은 구민준의 죄야.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건 보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캡처들을 모두 저장하고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유진은 이제 살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구민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구민준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고 저는 제 것을 되찾을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사오는 것도 귀찮아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도 곧 끝날 것이다. 구민준과 백유진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범죄수사대 직원이었습니다. 전화 속 상대방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구민준 씨의 공금 횡령 및 부부, 공동재산 불법 이전,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대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편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즉시 응했고 손에 들 라면을 내려놓고 모든 증거가 든 파일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전에 구청에서 만났던 김경이었습니다. 김경이는 저를 접견실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강은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제출하신 증거들을 일단 확인해 보니 구민준 씨의 공금 횡령 액수가 적지 않고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수속 과정에 명백한 허점이 있으며 서명 위조 혐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김경희님, 이건 제가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안에는 구민준과 백유진의 채팅 기록 캡처, 구민준이 백유진에게 이체한 증거, 그리고 구민준이 백유진과 아파트를 어떻게 빼돌릴지, 공금을 어떻게 횡령할지 의논했던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유진이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김경민은 파일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민준 씨의 범죄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와 백유진의 대화 기록은 아파트 이전 시 서명 위조의 세부 사항과 공금 횡령의 구체적인 용도까지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 2명이 자료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경희에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저희가 구민준 씨 회사의 재무 흐름과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지난 3년간 회사 계좌에서 총 2억 3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백유진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는 명품 백유진 씨의 개인 계좌로 일부는 백유진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니체의 아파트명의 이전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이 니체의 아파트 중 2채는 부부 공동 재산이고 나머지 2채는 강은 씨의 결혼 전 혼수였습니다. 비록 결혼 후 구민준 씨의 이름이 추가되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여전히 강은 씨의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구민준 씨는 명예 이전, 시강은 미전, 시강은 씨의 서명과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김경희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민준 씨가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 재산 도피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는 즉시 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백유진 씨는 사건 관련자로서 저희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녀와 연락할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아 이 말을 듣고 마침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구민준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김경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경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와 재산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강은 씨. 김경희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불법적으로 이전된 아파트와 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여 강은 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강은 씨의 협조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나와 반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약간 쌀쌀했지만 저는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것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저는 오늘 상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강은 씨, 이제 증거가 확실하고 구민준 씨의 죄명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명예 이전 수속 취소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횡령된 공금 중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민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모든 것을 돌려줄 용의가 있고 심지어 빈몸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바로 문자를 삭제한 후 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그가 저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이미 오늘날의 결과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고 집에 돌아와 경제범죄수사대의 조사 결과와 변호사의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한 부 더 복사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저는 약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은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구민준의 울부짖음도 백유진의 집착도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 있었고 구민준과 백유진은 결국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저 또한 이 폭풍이 지나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이미 법원에 아파트 이체의 명의 이전 수속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경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구민준이 이미 법에 따라 형사 구속되었고 백유진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맑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란다에 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구민준의 부모님과 그의 남동생 구민철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특히 구민준의 어머니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울었던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민준의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은아, 민준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니?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구민준의 아버지도 눈썹을 찌푸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은아, 네 마음속에 화가 난 건 알지만 민준이도 결국 오리구시 집안 아들이잖아.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없겠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니? 저는 손을 빼서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일이 좀 복잡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거실로 들어섰고 구민철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앉게 한 후 자신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 몇 잔을 따라준 후 그들 맞은편에 앉아 구민준의 3년간의 외도, 몰래 아파트 이체를 빼돌린 일, 회사 공금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구민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 아파트 이체 주면은 네 부모님 혼수도 있는데 민준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파일철에서 그 건강검진 보고서를 꺼내 구민준의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3년 전 우리가 건강검진을 갔을 때 민준 씨는 무정자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건 건강검진 보고서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저는 그때 그가 충격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백유진과 아이를 가졌고 아파트까지 그 아이 명의로 넘겨줬어요. 지금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구민준의 아버지는 건강검진 보고서를 받아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다 본 후 그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치며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자식,
정말 막 나가는 자식이야. 우리 구씨 집안에 어떻게 이런 망나니가 나왔단 말이야. 구민철도 눈썹을 찌푸리며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너무 어리석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재산을 빼돌리고 공금까지 횡령하다니. 이제 남한테 속기까지 했으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구씨 집안의 체면은 다 구겨졌어. 더 화나는 건 우리 구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다는 거야. 구민준의 아버지는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나서 맹렬히 일어나 거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손주 볼 날만 기다렸는데 이 자식은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여자한테 속아서 자기 재산을 다 남한테 줬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구민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평소에 너무 오냐오냐해서 민준이가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 거야. 강은아 미안하다. 우리 구씨 집안이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네가 민준이랑 결혼한 지 15년 동안 우리가 다 봤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민준이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어.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런 말은 이제 소용없어요. 민준 씨가 저지른 이 모든 일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고 결과 또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해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구민준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우리 늙은 부부의 체면을 봐서 민준이를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어쨌든 너희 부부였잖아. 그가 정말 교도소에 가면 평생을 망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민준 씨를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없어요. 민준 씨가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은 형사 범죄이고 증거도 확실해서 제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요. 게다가 그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우리 부부의 정분도 아버님의 감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구민준의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강은아, 제발 부탁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그에게 모든 아파트를 돌려주게 할게. 횡령한 공금도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 갚을게. 제발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줘. 어머님,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법이 추궁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횡령한 공금 액수가 엄청나고 불법 재산 도피 행위도 이미 범죄를 구성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을 거예요. 이건 저의 합법적인 권리예요. 바로 그때 구민준의 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으로 걸어와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나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강은아, 제발 부탁한다. 민준이를 좀 도와줘. 구민준의 아버지는 노인이 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늙은 부부는 아들이 딱 하나야. 그가 교도소에 가면 우리도 살 수 없어. 구민준의 어머니와 구민철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약간의 안쓰러움이 들었지만 더 큰 것은 단호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애원 때문에 제 원칙을 포기하고 구민준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일어나세요. 마음이 아프신 건 알지만 저는 정말 민준 씨를 도울 수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은 저에게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도 책임지는 거예요. 구민철은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앞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강은 씨 말이 맞아요. 형이 잘못했으면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구민준의 아버지는 부축되어 일어난 후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구민준의 어머니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고통은 모두 구민준이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구민준이 분수를 알고
좋은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잠시 후 구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아, 네가 억울하게 당한 건 우리도 알아. 앞으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네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울게. 민준이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네게 빚진 것은 우리가 갚게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약간 감회에 젖었습니다. 좋았던 가정이 구민준의 탐욕과 배신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민준은 자신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년 행복까지 망쳤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이 아파트 명의 이전 수속 취소 신청을 접수했고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범죄수사대 쪽에서도 소식이 왔는데 백유진이 이미 찾아져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구민준의 재사저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구민준의 재산을 사취하고 있으며 구민준의 재산을 사취한 자를 사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동안 저는 구민준과 백유진의 소식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구민준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폐품 수거 업체 사람들을 불러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담고 있었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는 것은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정리한 후 저는 부모님 묘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구민준과 이혼했고 나쁜 사람들도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약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아파트 명의 이전 수속 취소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니 제 시간에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민준의 부모님과 구민철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청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개정 시간이 되자 판사가 들어왔고 법정 전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민준이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사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애원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정교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판사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제 변호사가 먼저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구민준이 위조한 서명, 불법 재산 도피 수속, 그와 백유진의 채팅 기록, 그리고 이체 증거들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증거 하나하나가 구민준과 백유진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판사가 구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구민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구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은 잘못입니다. 판사는 백유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백유진은 불법적인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아이가 구민준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구민준의 재산을 사취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백유진은 온몸을 떨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구민준을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저도 한순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백유진은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민준 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이의 진짜 신분을 고의적으로 숨겼으며 여러 차례 구민준 씨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하도록 교사했습니다. 그녀의 주관적 악의와 죄질이 매우 나쁨으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어서 경제범죄수사대 직원들도 출정하여 구민준의 공금 횡령과 이 공금의 사용처를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우가 구민준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구민준의 부모님은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 결과를 듣자마자 몸을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구민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정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구민준이 아파트 2채를 백유진과 민우에게 명의 이전한 모든 수속은 취소되고 아파트 2채는 강은 씨 소유로 기속된다. 구민준은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 재산 도피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7년에 처한다. 백유진은 사기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에 처하고 벌금 5천만 원을 병과한다. 선고를 듣는 순간 구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꽉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굴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은, 네가 나를 망쳤어.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법정 경위는 즉시 그를 끌어냈고 그의 울부짖음은 점점 멀어지다가 복도 끝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유진도 피고인석에 털썩 주저앉아 눈빛이 텅 비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구민준의 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강은아, 민준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우리도 알아. 이 판결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우리 늙은 부부가 힘껏 돈을 모아서 그가 횡령한 공금을 갚을게. 네가 손해보지 않도록 할게.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철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은 누나, 예전에는 형이 누나한테 잘못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누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누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복수심의 쾌감은 전혀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구민준과 백유진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법원의 집행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네 채의 소유권이 정식으로 제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습니다. 구민준의 부모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모아 구민준이 횡령한 공금을 갚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구민준의 회사에 돌려주었고 회사 책임자는 저에게 특별히 전화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 저는 예전 이웃에게서 백유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민우라는 아이의 친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백유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큰 벌금까지 빚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파트 니체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이득을 보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민철에게 쫓겨나 체면을 구겼다고 합니다. 백유진의 가족들은 그녀가 징역을 구겼다고 합니다. 백유진의 가족들은 그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딸이 없는 것처럼요. 그녀는 온갖 수를 써서 사취한 재산으로서 사취한 구민준 또한 교도소에서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전 친구들 중 아무도 그를 면회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도 그의 추문과 공금 횡령 사건 때문에 경영난을 겪다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 재물, 지위를 모두 잃었고
오직 7년의 징역살이와 평생의 오점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2채가 다시 제 명의로 이전된 후 저는 서둘러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중 위치가 좋은 2채를 임대했습니다. 월세를 받는 순간 저는 명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생활도우미 센터를 열어야겠다. 결혼 전 저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결혼 후 구민준의 식사 준비와 살림, 집안 대소사를 돌보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들이 많고 맞벌이 가정도 많아서 간병, 일상 돌봄 같은 수요가 많습니다. 화려한 사업보다는 이런 실질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입구의 상가는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위치가 눈에 띄고 드나들기 편리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히 벽을 칠하고 수납장 몇 개를 설치하여 도구를 보관하고 접객용 테이블과 의자 2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활도우미 센터라는 간판을 걸자 정식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업날 저는 따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그저 아파트 단지 단톡방에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과 요금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바로 이웃들이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첫 손님은 3층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손자가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매일 아이를 데려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숙 할머니와 자세히 수요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저와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손발이 빠르고 성품이 좋은 아주머니 2분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에서 잘 아는 이웃들이어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시키며 일을 꼼꼼히 하고 고객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명확한 서비스 절차와 기준도 정했습니다. 점차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람, 노인 간병을 찾는 사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집안일을 정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의 박선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주머니가 청소하러 갔다가 발견하고 급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한편으로는 동네 병원에 연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 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박 할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혈압약을 찾아드리고 그를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박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돌아와 특별히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진심으로 보살피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감사패까지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생활도우미 센터의 묘미, 센터의 도우미, 센터의 도우미, 시간이 흐르고 생활도우미 센터 사업은 점점 안정되었고 저 또한 점점 더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혼 후 가정도 아이도 없어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코 남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2 손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저는 가끔 이웃들의 입을 통해 구민준과 백유진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구민준은 교도소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과 충돌하여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매번 면회 갈 때마다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백유진의 벌금은 여전히 내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이미 그녀와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민우라는 아이는 친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 후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 가끔 아파트 단지 근처를 배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민철이 우연히 마주치면 그저 한숨을 쉬고 용돈을 조금 쥐어주고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구민준의 어머니는 가끔 생활도우미 센터 문 앞에서 멀리서 저를 보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서성이다가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먼저 아는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처는 이미 생겼고 아무리 많은 죄책감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그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이 막장 드라마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고객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생활도우미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강은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근처 동네 병원 의사예요.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매일 집에 오셔서 식사도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해주시고 말벗도 되어드릴 믿을 만한 분을 찾고 있어요. 동료들에게 여기 서비스가 아주 좋다고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저희의 간병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고 이전 고객들의 평가와 피드백도 보여주었습니다. 최우진 씨는 매우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후로 최우진 씨는 저희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2~3번씩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가끔은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가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섬세하고 꼼꼼하며 어머니에게 아주 효자였습니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져 생활도우미 센터의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최우진 씨가 지나가다 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 수도관을 확인했고 옆집에서 공구까지 빌려와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수도관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물에 젖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했지만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졌나요? 혹시 다른 곳도 확인해 볼까요? 저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비가 그친 후 최우진 씨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강은 씨, 동네 사람들이 강은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강은 씨의 강인함과 능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강은 씨와 지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고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우진 씨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가에는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저는 강은 씨를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강은 씨를 잘 보살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생활도우미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산란이며 여름의 여운을 시원할랐고 길가의 가로등은 따뜻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던 날 구청 앞에서 제가 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구민준의 아름다운 꿈을 산산조각 냈고 저 또한 과거의 족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이 이혼 소동은 저에게 배신, 속임수,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또한 강인함, 용기, 독립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구민준과 백유진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저의 노력으로 저만의 사업을 이루고 이웃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었으며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까지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지금의 삶은 안정되고 평온하며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여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자 제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아직 길고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희 생활도우미 센터를 잘 운영하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이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